안녕하세요. 부야입니다. 오늘의 책은 영특하고 감수성이 좋은 아이, 제제의 이야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제제는 들어서 좋은 말은 듣는 대로 잘 읊조리곤 하는 아이입니다. 제제의 상상 속에선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가 친구가 되고 박쥐 루시아노가 친구가 되죠. 제제는 민기뉴 루시아노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6살이 조금 안 된 5살 아이입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험가이기도 합니다. 제제의 머릿속에는 제제의 친구 민기뉴, 슈루까까가 하는 말, 어른들의 작은 속삭임, 야한 탱고 노래도 무엇이든 금세 자리를 차지합니다. 뜻은 모르지만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해 아빠를 위로한다고 부른 탱고 노래 때문에 심한 매를 맞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제의 섬세한 표현과 감수성에 젖어들게 합니다. 학교 가는 길에 만난 제제의 워너비, 미끈한 포르투갈 사람의 차가 눈앞에 보이자 냅다 매달립니다. 모험심에 박쥐처럼 차 뒷바퀴에 매달려 학교까지 가려고 했죠. 제제와 포르투갈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누구나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5살 제제가 알게 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떤 라임 오렌지 나무. 우리 집에서는 형과 누나들이 어린 동생들을 차례로 맡아 보살폈다.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북쪽 지방의 양녀로 간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다. 안토니우 형도 잔디라 누나의 몫이었다. 랄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누나는 나를 꽤 귀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배우처럼 나팔바지에 짧은 윗도리를 빼입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내게 시큰둥해졌다. 우리가 일요일에 역으로 푸딩을 하러 갈 때면 그는 내게 맛있는 사탕을 사주곤 했다. 그것은 식구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지 말라고 주는 입막음용이었다. 나는 그래서 에드문드 아저씨에게조차 푸딩이 무언지 물을 수 없었다. 내 밑으로 있던 동생들은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그 애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까만 생머리를 가져 영락 없는 삐나제 인디언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아라씨, 사내아이에게는 주란디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막내 루이스였다. 루이스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였고 그 다음이 나였다. 사실 루이스는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었다. 너무 예쁘고 착하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를 떼어놓고 밖에 나가 놀고 싶다가도 그 아이가 또박또박 앙증맞게 말을 걸어오면 어찌나 귀여운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 제제 형, 동물원 놀이 하자.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치? 귀엽기도 해라. 말을 어쩜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짓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동물원 놀이가 하기 싫을 때면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미쳤니, 루이스? 저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좀 봐. 하지만 오늘은 동생의 조막손을 잡고 뒤뜰로 모험을 나서기로 했다. 뒤뜰에서는 3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동물원, 그리고 줄리뉴 아저씨의 잘 단장된 울타리 가까이에 있는 유럽. 그런데 왜 유럽일까? 글쎄, 그것은 내 마음속의 작은 새도 몰랐다. 유럽에서는 망지 아숫가루 바위산의 케이블카 놀이를 했다. 단추 상자를 가져다
단추에 끈을 꿰면 케이블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끈을 줄이라고 말했다. 나는 줄을 죽과 혼동했다. 아저씨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지만 죽은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무튼 끈의 한쪽 끝은 울타리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루이스의 손끝에 메고 단추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보낸다. 케이블카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다. 그 중에 까만 단추는 내 흑인 친구 비리끼뉴의 케이블카였다. 우리가 케이블카 놀이를 하고 있을 때면 울타리 너머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제제, 너 우리 집 울타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뒷베란다 아줌마. 와서 보세요. 그래야지. 동생하고 얌전히 놀아라. 그게 더 좋지 않니?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내 대부인 악마가 나를 부추길 때는 장난을 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아줌마, 작년처럼 크리스마스에 달력 하나 선물해 주실래요? 작년에 준 것은 어떻게 했니?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빵 바구니 위에 걸어놨어요.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렇게 약속했다. 그녀의 남편은 쉽고 뿌랑꾸 상점의 점원이었다. 우리는 루시아누를 데리고 놀 때도 있었다. 처음에 루이스는 루시아누가 너무 무서워 내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며 돌아가자고 떼를 썼다. 하지만 루시아누는 내 친구였다. 내가 다가가면 떠들썩하게 울어댔다. 글로리아 누나도 루시아누를 좋아하지 않았다. 박쥐는 흡혈귀라서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했다. 아니야 누나, 루시아누는 안 그래. 걘 내 친구야. 날 알아본단 말이야. 너를 누가 말리겠니? 벌레를 좋아하지 않나? 물건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나? 루시아누가 벌레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루시아누는 알폰소스 들판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였다. 저것 봐, 루이스. 그러자 루시아누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주위를 신나게 맴돌았다. 루시아누가 내 말을 알아들은 것은 틀림이 없었다. 루시아누는 비행기야. 루시아누는 지금...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무래도 아저씨한테 다시 가르쳐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고개 비행인지 고개 비행인지 공예 비행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했지만 동생한테 잘못 가르쳐줄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루이스는 지금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근처로 갔다. 닭장 속에는 땅을 파고 있는 희남닭 2마리와 너무 순해서 우리가 벼슬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검은 암탉 1마리가 있었다. 입장권부터 사자. 내 손 꼭 잡아.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렇지? 동생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매표소에서 나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판매원에게 물었다. 몇 살까지 돈을 안 내도 됩니까? 5살까지입니다. 그럼 어른표 한 장만 주시오. 난 입장권 대신 오렌지 나무 잎사귀 2장을 따서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예쁜 새들을 보러 가자. 알록달록한 앵무새랑 인꼬랑 금강 앵무새를 봐. 여러 가지 색의 깃털로 덮인 저 새가 무지갯빛 금강 앵무새란다. 신기한 듯 루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너무 쏙쏙들이 보이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글로리아 누나와 랄라 누나까지도 보고 말았다. 나를 쳐다보는 랄라 누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벌써
들통난 건가? 그렇다면 이 동물원 놀이도 어떤 녀석 엉덩이에 몽둥이 찜질로 막을 내리겠군. 그 어떤 녀석이라는 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제제 형, 이젠 뭘 보러 갈 거야? 나는 다시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을 했다. 이제 원숭이 보러 가보자. 에드문드 아저씨가 늘 잔나비라고 부르는 원숭이 말이야. 우리는 바나나 몇 개를 사서 원숭이들에게 던져주었다. 이것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 경비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저 녀석들이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던진단 말이야. 나 빨리 사자 보고 싶어. 그럼 그리로 가자. 난 오렌지를 까먹고 있는 2마리 암원숭이들이 있는 곳을 훔쳐보았다. 사자 우리에서 누나들의 얘기를 엿들을 수 있었다. 다 왔어. 나는 누런 아프리카 암사자 2마리를 가리켰다. 그때 동생이 검은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무슨 짓이야 꼬맹아. 그 검은 표범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야. 그 녀석은 서커스단에서 조련사의 팔을 18개나 뜯어먹어서 여기로 보내진 거란 말이야. 루이스는 겁먹은 얼굴로 재빨리 팔을 걷어들였다. 저게 서커스단에서 왔다고? 그래. 무슨 서커스단인데 형? 전엔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커스단 이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아, 로젠베르그 서커스단에서 왔어. 그건 빵집 이름 아니야? 이젠 동생도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거짓말하기가 점점 힘들었다. 이름만 같은 거야. 우리 이제 간식이나 먹자. 너무 많이 걸었어. 우리는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귀는 누나들이 하는 말에 쏠려 있었다. 우리가 저 애한테 배울 점도 있어랄라. 저렇게 의젓하게 동생하고 놀아주는 것 좀 봐. 그건 그래도 루이스는 쟤처럼 장난이 심하진 않아.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너무 심하다니까. 맞아. 저 애 피 속에는 악마의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 그런데 참 희한하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저 애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집에서 허구한 날 슬리퍼로 매만 맞고 그래도 언젠가는 철들 날이 오겠지. 난 글로리아 누나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누나는 항상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고 누나에게 맹세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안 되겠어. 쟤네들 너무 조용하지 않니? 누나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개울 근처에 있는 셀리나 아줌마네 뒤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빨랫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많은 팔과 다리가 너무 신기했다. 그러자 악마가 그것들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를 부추겼다. 내가 생각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개울 근처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 힘껏 빨랫줄을 끊었다. 빨랫줄이 끊길 때 하마터면 나도 함께 떨어질 뻔했다. 고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고, 도와주세요. 빨랫줄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더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파울룬의 그 못된 놈들이에요. 녀석이 유리 조각을 들고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제제 형? 응, 루이스? 형은 어떻게 동물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 많이 가봤으니까.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모두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아저씨는 어느 날인가 나를 동물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가더라도 아저씨의 그 느린 걸음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시간에 도착할 게 뻔했다. 또또까 형은 아버지와 한 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다.
내 마음에 가장 드는 동물원은 빌라 이자벨 구역 드루몽 남작거리에 있는 거야. 드루몽 남작이 누군지 넌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런 걸 알기에는 아직 어리니까. 남작이란 사람은 분명히 하느님의 친한 친구였을 거야. 하느님이 동물 도박과 동물원을 만드실 때 그분이 도와드렸을 거야. 내가 조금 더 크면 누나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조금 더 크면 뭐라고? 조그만 게 많이도 묻네. 네가 크면 동물하고 동물 번호도 가르쳐 주겠다고. 20까지만. 20에서 25 사이엔 암소, 황소, 곰, 사슴, 호랑이가 있다는 건 기억나는데 동물의 정확한 번호는 까먹었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내게 틀리게 가르쳐 주기는 싫으니까. 동생은 동물원 놀이에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제제 형, 작은 오두막집 좀 불러줘. 여기 이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야, 우린 벌써 동물원에서 돌아왔어. 노래가 엄청 길어. 내가 좋아하는 데만 부를게. 응? 그게 매미가 나오는 부분이었지, 아마? 나는 가슴을 쭉 폈다. 내가 태어난 곳을 아시나요? 작은 오두막집이랍니다. 과수원이 달려있는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랍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어 멀리 바다가 보인답니다. 난 몇 구절을 슬쩍 뛰어넘었다. 아름다운 야자나무 사이로 황금빛 해가 서산해질 때면 매미들이 노래하지요. 처마 사이로 지평선이 보이고 정원에는 분수가 노래하고 분수가에선 꾀꼬리가 노래하지요. 노래를 끝냈다. 누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까지 시간을 끌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혹시 누나들이 포기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 작은 오두막집을 끝까지 다 부르고 나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그리고 너의 스쳐간 사랑도 부르고 라모나까지 불렀다. 라모나는 가사가 다른 두 가지를 모두 불렀다. 그래도 변화의 조짐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눈앞이 깜깜해졌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누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자, 랄라 누나, 때릴 테면 때려. 매를 맞으려고 누나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누나가 슬리퍼를 내리칠 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었기에 이를 꽉 물었다. 의견을 낸 사람은 엄마였다. 오늘은 모두 새집을 보러 가자. 또또까 형은 한쪽으로 나를 불러내더니 낮은 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우리가 벌써 새집에 갔다 왔다고 불면 죽을 줄 알아? 그러나 난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 식구 한떼거리가 거리로 나섰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잡으며 단 1분도 놓지 말라고 엄명했다. 나는 남은 손으로 루이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사는 언제 가나요? 엄마는 슬픈 목소리로 글로리아 누나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해야 할 거다. 엄마는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가 몹시 불쌍해 보였다.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만 했다. 공장이 들어서던 6살 때부터 일을 했다.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는 쇠붙이를 닦고 훔쳐야만 했다. 너무 어려서 혼자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읽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커서 시인이 되고 만물 박사가 되면 꼭 내 시를 읽어드리겠다고 맹세했다. 상점의 진열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었다. 진열장 문마다 산타클로스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상점들에는 혼잡한 크리스마스 당일을 피해 미리 카드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느님의 착한 아기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났으면 하고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꼭 착한 예수가 내게 나타나기를. 아무튼 나도 철이 들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했다. 여기란다. 지금 사는 집보다 약간 작았지만 모두들 마음에 들어 했다. 엄마가 또똑가 형의 도움을 받아 대문에 철사줄을 풀고 문을 열자 형제들이 후다닥 안으로 들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다 큰 처녀라는 사실도 있고 내 손을 떨쳐내고 몸을 흔들며 달려 들어갔다. 그리고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안토니오 형도 타마린드 나무를 껴안고 누나와 똑같이 말했다. 나를 위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난 울상을 지으며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나는 누나? 바보야. 빨리 뒤쪽으로 가봐. 나무가 더 있을 거야. 달려가 보았지만 거기엔 수북히 자란 풀과 가시가 많은 늙은 오렌지 나무 몇 그루, 그리고 개울 곁에 있는 조그마한 라임 오렌지 한 그루뿐이었다. 난 속이 상했다. 모두들 침실을 둘러보며 방을 정하고 있었다. 나는 글로리아 누나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무것도 없어. 네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잠시 후 누나가 내 쪽으로 와서 우리는 오렌지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넌 저 나무는 별로야?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 아니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시들하여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부 가시만 잔뜩 나 있었다. 저렇게 못생긴 것들을 갖느니 차라리 저 라임 오렌지가 낫겠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쪽으로 갔다. 어머나,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네. 가시도 하나 없어. 멀리서 봐도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걸 금방 알겠다. 내가 너만 했으면 딴 나무는 바라보지도 않겠다 얘. 그래도 난 커다란 나무가 좋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제제. 이 나무는 아직 어리지만 자라면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너랑 함께 커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나뭇가지 좀 봐. 그래, 이 나무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네가 탈 수 있도록 만든 망아지 같지 않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천사들이 그려진 스코틀랜드 술병이 생각났다. 그때도 랄라 누나는 천사 하나를 골라 이게 나야 하고 말했다. 글로리아 누나도 다른 천사 하나를 골랐고 또똑가 형도 다른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뒷줄에 날개도 없이 얼굴만 그려진 천사뿐이었다. 완전한 천사라고는 할 수 없는 네 번째 스코틀랜드 천사였다. 왜 나는 늘 꼴찌여야만 하지? 내가 크면 두고 보라고. 아마존 정글을 다 살 거야. 그럼 하늘을 꿰뚫는 나무들은 모두 내 것이 되겠지? 천사가 많이 그려진 술병으로 꽉 차 있는 가게도 살 거야. 날개 한쪽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글로리아 누나는 웃으며 돌아갔다. 제제, 그런 화는 금세 풀릴 거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두고 봐. 나뭇가지로 땅을 훑었다. 씩씩거림도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난 내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제나 자기들 말만 맞다고 그래. 내 말만 틀리대. 그렇지 않아. 내가 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어린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물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말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정말 내가 말을 하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 나무는 그렇게 말하고 나지막이 웃었다. 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뒤뜰을 뛰쳐나갈 뻔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묶어놓았다. 어디로 말하는 거니? 나무는 몸 전체로 얘기해. 잎으로도 얘기하고 가지랑 뿌리로도 얘기해. 들어볼래? 그럼 귀를 내 몸에 대어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난 조금 망설였으나 나무의 크기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귀를 대자 틱틱 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렸다. 들었어? 딱 하나만 말해줄래? 다른 사람도 내가 얘기하는 걸 알아? 아니, 오직 너만.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어떤 요정이 말해주었어.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그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뭘? 내가 이사 올 때까지 말이야.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어. 그때 가면 내가 말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절대로 잊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너만을 위해서야.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험해 볼래? 어떻게? 내 가지에 올라타봐. 나는 그렇게 했다. 이젠 약간 흔들어봐. 그리고 눈을 감아봐. 역시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어때? 이제껏 나보다 더 좋은 망아지를 타본 적 있어? 없어. 너무 좋아. 내 망아지 달빛을 동생에게 줘도 되겠어. 너도 그 일 좋아하게 될 거야. 알겠니? 나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내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와서 너랑 놀게. 이젠 가봐야 해. 다들 벌써 저기 나가고 있거든. 하지만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지는 않아. 쉬, 저기 누나가 오고 있어. 내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바로 그때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래, 맞아. 이제는 누나나 형이 망고나무나 따마린두 나무랑 바꾸자고 빌어도 난 안 바꿀 거야. 누나는 다정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쿠, 이 귀여운 녀석.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누나는 누나 망고나무가 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또또까 형 나무는? 그래, 그건 별로 쓸모없어. 그런데 왜?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나한테만은 언젠가 이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해 줄게. 고도이야. 제제, 서둘러. 학교 늦겠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름빵을 씹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식탁 위에 팔을 얹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몸이 달아 안달이었다. 맘 놓고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른 사라져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해, 망나니 같은 거 사. 여태 머리도 안 빗고 뭐 했어? 너도 또또까 형처럼 제 시간에 준비할 수 없니? 누나는 거실에서 빗을 가져와 내 금발 앞머리를 빗겨주었다. 이런 억센터 러시아 고양이는 빗질할 필요도 없다니까. 누나는 나를 의자 위에 세워놓고 요리조리 살폈다. 셔츠와 바지 매무새가 괜찮은가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가자, 제제. 또또까 형과 나는 가방을 가로질러 맸다. 가방에는 책과 공책과 연필뿐이었다. 간식은 없었다. 간식 같은 것은 다른 애들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가방 밑동을 만져보았다. 구슬이 만져지자 살며시 웃었다. 우리들 손에는 신발이 들려 있었는데 그건 학교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 가서야 신을 수 있었다. 거리에 나오기가 무섭게 또또까 형은 천천히 걷는 나를 내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보통은 악마가 먼저 나를 충돌질하고 그러면 내가 야단을 쳤다. 나는 그런 편이 더 좋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는 장난꾸러기 악마를 깨웠다. 희우 상파울로 고속도로가 나를 유혹했다. 바로 박쥐 때문이었다. 그것은 영락 없는 박쥐였다. 달리는 자동차 뒷공무니에 매달려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박쥐였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아이들이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장난이었다. 내게 그 장난을 가르쳐준 것은 또또까 형이었다. 형은 뒤에 오는 차에 치일지도 모르니 있는 힘을 다해 꽉 잡아야 한다고 1000번도 넘게 주의를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은 줄어들고 모험심은 커져서 점점 더 어려운 박쥐에 매달리고 싶어졌다. 난 이 모험에 홀딱 빠져 라디스라우 씨의 차에까지 매달려 보았다. 아직 매달려 보지 못한 차는 미끈한 포르투갈 사람의 차뿐이었다. 멋지게 손질한 차가 나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바퀴는 늘 새 것 같았고 금속 부품들은 반짝반짝 윤이 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경적 소리도 아주 재미있었다. 마치 들판에 있는 소의 몫인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멋진 차의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흉하게 얼굴을 짓부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차에 매달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죽이기 전에는 거세하겠다는 위협을 한다고 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그 차를 넘보는 애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민기뉴가 말했다. 제제, 정말 아무도 못 해봤니? 정말 아무도 못했어. 아무도 그럴 용기를 못 내. 나는 민기뉴가 내 계획을 눈치채고 웃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넌 박쥐에 미쳐 있잖아? 미쳐 있긴 미쳐 있어. 아무래도 뭐? 이번엔 내가 웃었다. 빨리 말해. 내 호기심도 못 말려? 넌 늘 내게 다 털어놓잖아. 결국엔 항상 다 얘기하면서 너도 말 못하고는 못 베길걸? 있잖아, 민기뉴. 나는 7시에 집에서 나가잖아. 그렇지? 모퉁이에 닿으면 7시 5분이야.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은 담배를 사려고 7시 15분에 제난과 기아 상점 모퉁이에 차를 세우거든. 며칠 내로 용기를 내서 그 차에 매달리려고 궁리 중이야. 넌 그럴 용기가 없어? 민기뉴, 내가 용기가 없다고? 두고 봐. 내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그 사람이 내렸다. 민기뉴의 도전적인 말이 내 두려움과 용기를 뒤죽박죽 섞어 놓았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난 상점을 돌아 벽 모퉁이에 몸을 반쯤 숨겼다. 책가방에다 운동화를 집어넣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상점 안에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하는 거야, 민기뉴. 나는 후다닥 달려나와 있는 힘을 다해 바퀴에 매달렸다. 두려움이 내게 더 큰 힘을 주었다. 학교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지만 친구들에게 승리의 순간을 보여줄 생각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야호! 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웠는지 누가 차에 치였는가 보려고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다. 내 몸이 땅에서 50cm쯤 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귀는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내 계획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포르투갈인의 우거지상은 더 험악해졌고 눈에는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간 큰 녀석 같으니라고? 내 놈이었군. 콩알만한 녀석이 겁도 없이. 그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한쪽 귀를 잡았던 손을 놓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다. 이놈! 내 놈이 매일 내 차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른 줄 알아? 오늘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할 맘이 안 나도록. 아픔보다는 창피를 당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이 야만인에게 욕을 잔뜩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 생각을 알아챈 듯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위협했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 욕을 해보라고. 왜 아무 말도 못하지? 고통과 수치와 이 광경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마구 솟았다. 포르투갈 사람이 계속 나를 놀렸다. 아니, 이 꼬마 녀석아, 왜 욕도 못하지? 머리 끝까지 분통이 치밀어 올라 잔뜩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은 말 못해요. 하지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고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그래? 어디 커봐라, 꼬마 녀석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는 내 귀를 놓더니 순식간에 나를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엎어놓았다. 그리고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딱 한 대. 그런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나는 엉덩이가 창자에 붙어버리는 줄만 알았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낄낄대며 웃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다. 이후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는 좌우에서 오는 차를 살필 생각도 않고 길을 건넜다.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그리고 민기뉴에겐 뭐라고 말하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재난과 기아 상점 앞을 지날 때마다 어른들이 나를 비웃겠지? 어린 나에게 저지른 비겁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좀 더 일찍 나서서 다른 길을 통해 고속도로를 건너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풀죽은 모습으로 시장 근처에 이르렀다. 수도가에서 발을 씻고 운동화를 신었다. 또또까 형이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실패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말아야지. 제제,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너 비에 알지? 까바네마의 황소 말이야? 그래, 그 녀석. 녀석이 학교 끝나면 날 패려고 벼르고 있어. 내 대신 네가 싸워주지 않을래? 하지만 날 죽여놓을 텐데. 그렇지 않아. 나는 포르투갈 사람에 대한 울분을 비의 녀석에게라도 풀고 싶었다. 그날 나는 너무 많이 얻어맞았다. 눈은 멍이 들고 팔은 부어올랐다. 또또까 형은 무릎 위에 내 책과 자신의 책을 얹어놓고 다른 애들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나를 응원했다. 그들은 내게 코치까지 해주었다. 제제, 녀석의 배에 박치기를 해. 녀석은 비계살 뿐이니까 물어뜯고 핥혀버려. 그러나 아무리 응원단과 코치가 많다 해도 빵집 주인 로젠베르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난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그는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비의 멱살을 잡고 심벌질을 두드리듯 비의 양쪽 뺨을 때렸다. 창피하지도 않아? 다 큰 녀석이 저렇게 작은 애를 때리다니. 우리 집 식구들 말로는 로젠베르그 씨가 랄라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를 잘 알았고 랄라 누나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번쩍이는 금리가 보이도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케이크나 사탕을 주곤 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민기뉴에게 실패담을 털어놓았다. 시퍼렇게 멍든 눈과 누렇게 부은 얼굴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내 꼴을 보고 내게는 알밤을 한 대 먹이고 또또까 형에게는 일장 연설을 했다. 아버지는 절대로 형을 때리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 민기뉴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는지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화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비겁한 녀석들. 싸움은 별거 아니었어. 만일 내가 보았더라면. 나는 박쥐 사건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민기뉴는 내 용기에 감동했는지 맞장구를 쳐주었다. 넌 꼭 복수할 거야. 물론이야.
꼭 복수할 거야. 톰 믹스한테 권총을 빌리고 프레드 톰슨한테 망아지 달빛을 빌리고 코만치 인디언이랑은 같이 함정을 만들 거야. 언젠가 꼭 그 사람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돌아올 거야. 얼마 못 가 흥분은 가라앉았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슈루카카, 너 모르지? 지난주에 내가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서 요술장미란 동화책을 상으로 받았어. 민기뉴는 내가 슈루카카라고 부르면 늘 좋아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신을 다른 때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기억나. 그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지? 그건 요정한테 붉고 흰 장미 한 송이를 받은 왕자 얘기야. 그런데 이 운 좋은 왕자는 황금으로 만든 마구를 얹은 멋진 말을 타고 다녀. 책에 그렇게 나와. 그 왕자는 황금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모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위험에 처하면 요술 장미를 흔들어. 그러면 장미는 왕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연기를 만들어줘. 민기뉴,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얘기가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해. 안 그러니? 난 그따위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아. 난 톰 믹스랑 벅 존스 아니면 프레드 톰슨이나 리차드 탈마지 같은 카우보이들의 모험이 좋아. 그 사람들은 신나게 총도 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 만약 그 사람들이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고 요술 장미를 흔든다면 얼마나 시시할까, 그렇지 않아? 시시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한 송이 장미에 진짜 그런 마법의 힘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진짜 좀 이상하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애들은 뭐든지 다 믿는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것 같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루이스가 다가왔다. 동생은 점점 더 예뻐졌다. 울보도 싸움쟁이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루이스를 돌보게 되었지만 나는 늘 기쁜 마음으로 그와 놀아주었다. 나는 민기뉴에게 속삭였다. 다른 얘기하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동생은 분명 재미있어 할 거야. 어린이들에게서 환상을 빼앗아선 안 돼. 제제 형, 같이 놀자.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 뭐하고 놀까? 동물원에 가고 싶어. 나는 맥이 빠져서 검은 암탉 한 마리와 흰 암탉 두 마리가 있는 닭장을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어. 사자들은 벌써 자러 갔고 벵골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이 시간엔 다 문을 닫아. 입장권도 안 팔걸? 그럼 유럽 여행해. 이 녀석은 모든 걸 다 알아. 한 번 듣고는 죄다 기억한단 말이야. 솔직히 난 유럽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다. 민기뉴 곁에 계속 있고 싶었다. 민기뉴는 나를 놀리지도 않았고 눈이 부었다고 나를 얕보지도 않았다. 나는 동생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뭐하고 놀지 한번 생각해 볼게. 바로 그때 천진스런 요정 하나가 하얀 구름 속으로 날아가 개울가의 나뭇잎과 잡초와 슈르카카의 가지를 흔들었다. 상처투성이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저절로 솟았다. 내가 그랬니, 민기뉴? 난 아니야. 야, 신난다. 그렇다면 바람의 계절이 오는 거야. 우리의 거리엔 여러 종류의 계절이 있었다. 구슬치기의 계절, 팽이치기의 계절, 그림딱지를 모으는 계절.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건 연날리기의 계절이었다. 그때는 하늘이 온통 형형색색의 연으로 가득 찼다. 온갖 치장을 한 멋진 연들로 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머리치기, 쪼기, 휘어감기, 줄끊기 같은 공중전이 벌어진다. 칼로 줄을 끊으면 여는 꽁무니의 균형을 잃고 머릿줄을 풀어 헤친 채 빙빙 원을 그리며 떨어진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멋졌다. 거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 세상이었다. 방구시의 모든 거리가 마찬가지였다. 그 계절이 지나면 전깃줄에는 연들이 질비했고 라이트 전기 회사의 트럭이 그것을 때려왔다. 어른들은 짜증을 내며 전깃줄에 걸린 죽은 연들을 걷어갔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루이스, 사냥놀이 할래? 난 말 못하는데. 곧 클 거야. 그러면 탈 수 있어.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타는지 잘 봐. 그러자 민기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변했다. 바람이 점점 세졌다. 개울가의 초라한 잡초밭이 거대한 초록 대평원으로 변했다. 내 카우보이 옷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보안관 배지가 번쩍였다. 마라, 달려라, 달려! 이랴, 이랴! 따각, 따각, 따각. 톰 믹스와 프레드 톰슨은 이미 와 있었다. 벅 존스는 올 수가 없었고 리차드 탈마즈는 다른 영화를 찍고 있었다. 가자, 가자! 이랴, 달려라, 달려! 저기 아파치족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구나!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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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각! 인디언 기마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달려라, 달려! 평원이 물소와 들소로 가득 차 있다. 이봐, 총을 쏘라고! 찰컥, 찰컥, 찰컥! 탕탕탕! 퓨, 퓨, 퓨!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휘파람 소리를 내는구나! 바람, 말, 질주, 구름, 먼지, 그 속으로 루이스가 거의 악을 쓰고 있었다. 제재형! 제재형! 나는 천천히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뛰어내렸다. 무슨 일이야? 어떤 물소가 내 쪽으로 왔어? 아니, 다른 거 하고 놀자. 인디언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인디언은 아파치족이야. 우리 친구란 말이야. 그래도 무서워. 너무 많아. 있잖아, 민기뉴. 내가 다 알아냈어. 전부 다. 그 사람은 까바네마 공작 거리 끝에 살아. 맨 끝에. 그리고 집 옆에 차를 세워도 새장도 2개씩이나 있어. 하나는 카나리아를 키우고 다른 하나는 파랑새를 키워. 아침 일찍 갔었어. 우연히 찾은 것처럼 보이려고 구두닦이통을 들고서. 너무 가보고 싶어서 구두닦이통이 무거운지도 몰랐다니까. 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혼자 살기엔 조금 큰 집 같았어. 그 사람은 안쪽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어. 내가 손뼉을 쳤어. 구두 닦으세요. 그가 비누를 잔뜩 묻힌 얼굴로 안쪽에서 나왔어. 반쪽만 면도를 했더라.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너였구나. 들어와라, 꼬마야.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 금방 끝날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는 쑥쑥쑥 면도를 계속했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도 그렇게 쑥쑥쑥 멋진 소리를 내며 면도를 하게 수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구두닦이통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거울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어. 학교는? 오늘은 국경일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구두닦이 나왔어요. 그래? 면도를 마치고는 세면대에 몸을 구부려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어. 그러자 얼굴에 불구슬에 윤이 나는 거야. 그가 나를 보더니 다시 한번 웃었어. 아침 같이 먹을래? 그러고 싶었지만 싫다고 했어. 들어와. 민기뉴,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 식탁에는 빨간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덮여 있었어. 게다가 찻잔까지 있더라.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머그잔이 아니야. 그가 일하러 나가면 나이 든 흑인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해준대. 너도 나처럼 빵을 커피에 적셔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보기 흉하거든. 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민기뉴를 바라보았다. 그는 헝겊 인형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래? 아냐, 듣고 있어. 이봐, 민기뉴, 난 말다툼하기 싫어. 불만이 있으면 빨리 말해줘. 넌 이제 포르투갈 사람하고 하는 놀이만 하는데 난 낄 수 없잖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사실이었다. 민기뉴가 이 놀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또우르 센타두족 추장한테 내가 연락할게.
복존스는 멀리 사바나에서 사냥하고 있을 거야. 민기뉴, 사바나가 맞니? 사바나가 맞니? 영화에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다. 진주냐 할머니 집에 갈 때 에드문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커피를 빵에 적시는 데까지. 나는 한바탕 웃었다. 바보야. 빵에 커피를 적시는 게 아니라 커피에 빵을 적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어. 그가 날 열심히 훑어보더라. 내가 사는 데를 알아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어. 제가 얘기해도 화내지 않을 거죠? 그래.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 구두 닦으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짐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엔 먼지 때문에 구두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 근처에나 가야 구두 닦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무거운 통을 메지 않고도 올 수 있잖아. 이 통을 메지 않으면 집에서 못 나와요. 겨우 집 근처에서만 놀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멀리 나가려면 돈 벌러 가는 척 해야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웃었어.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일하러 나간다고 해야 장난을 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매를 덜 맞거든요. 난 네가 그렇게 말썽꾸러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주 나쁜 아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주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난이인데다가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 말로는 나같이 못난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대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라. 이번 주만 해도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정말 아프게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나 때문이래요. 우리 집 식구들은 습관처럼 날 때려요. 무슨 일이 그렇게 저질렀는데? 마음속에 정말 악마가 있나 봐요. 충동이 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엔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집 울타리에 불을 냈어요. 꼬르델리아 아줌마한테는 안짱다리라고 했더니 화를 불같이 냈어요. 또 헝겊공을 찾는데 그 바보 같은 공이 창문으로 날아가서 나르시자 아줌마네 큰 거울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새총으로 전등을 3개 깼고 아벨 아저씨네 아들 머리에다가 돌도 던졌어요. 됐어. 그 사람이 웃음을 숨기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 더 있어요. 뗀뗀한 아줌마 댁에 막 심어놓은 묘목을 죄다 뽑아버렸고요. 또 호재나 아줌마네 고양이한테는 구슬을 먹어. 어허, 그건 안 돼. 동물을 학대하는 건 나도 싫어해. 큰 구슬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거였어요. 사람들이 설사약을 먹이니까 금방 나오던데요. 새 구슬을 사주지 않고 매만 무지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가장 억울했던 건 잠자다가 아빠한테 슬리퍼로 맞은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맞는지도 몰랐어요. 왜 맞았는데? 애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2등석으로 갔어요. 거기가 요금이 싸니까요. 그런데 막 오줌이 마려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구석으로 가서 넣었지요. 물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바보처럼 밖으로 나갔다가 영화를 다 못 보면 아깝잖아요. 아저씨는 아이들이 어떤지는 잘 아시죠?
하나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모두 마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구석으로 갔고 금세 물이 강처럼 흐르게 됐어요. 결국 파울룬의 아들이 그랬다는 것이 들통났네요. 그래서 철이 들 때까지 1년 동안 방구 극장 출입이 금지됐어요. 저녁에 극장 주인이 아빠한테 일러 바쳤는데 아빠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기뉴는 아직도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이봐, 민기뉴.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리고 너는 루이스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왕인 것처럼 나무들 중에서 왕이고 너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도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알았어, 민기뉴. 난 구슬치기나 하러 갈란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 처음에는 나에게 창피를 준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나와 그의 만남을 비밀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비밀이 하나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 계속 이 만남을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포르투갈 사람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사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 첫째 이유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또또까 형이라 하더라도 나는 자세를 낮춰 몸을 숨겼다. 그 다음 이유는 우리의 대화가 방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한 번도 못 봤죠? 우리 엄마는 인디언이에요. 진짜 인디언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반쯤은 인디언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하얗지? 머리는 흰색에 가까운 금발이고 말이야. 포르투갈인의 피가 섞여서 그렇대요. 그래도 엄마는 진짜 인디언이에요. 엄마는 거무스름한 피부에 새까만 생머리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아 누나랑 나만 이런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처럼 태어났어요. 엄마는 집세를 벌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 나가요. 저번엔 실타래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의사한테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디스크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허리에 압박붕대를 감아줬어요. 엄마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때리실 때에도 뒤뜰에 있는 가느다란 접시꽃 나뭇가지로 종아리만 때려요. 엄마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얘기할 기운도 없으세요. 그가 차를 몰고 있는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가장 지독한 건 큰 누나예요. 만날 남자친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엄마는 누나 보고 우리를 데리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윗길로는 가지 말라고 해요. 엄마도 윗길 모퉁이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아랫길로 가도 거기에 다른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나만 아는 연필이 없다니까요. 다 왔다. 시장 근처에 이르자 그는 약속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내일 보자 꼬마야. 그가 차를 세워두는 곳에 들를 때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그림딱지도 얻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아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큰 어른이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2번 다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의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가끔씩 악마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심한 욕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웃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나와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차를 세우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네 거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아, 이렇게 멋진 차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아직도 이 다음에 커서 날 죽일 생각이니? 아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 안 그래? 그땐 화가 나서 그랬죠. 난 절대로 아무도 안 죽여요. 집에서 닭 잡는 것도 못 쳐다봐요. 나중에 아저씨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는 식인종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그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뭐라고? 식인종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니? 당연하죠.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아저씨는 척척박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저씨한테 사전을 만들어 달라고 시내에서 온 적도 있어요. 이때까지 나한테 설명해주지 못한 건 타나 규소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식인종이 뭔지 잘 설명해봐라. 식인종은 사람 고기를 먹는 인디언이에요. 브라질 역사책에는 포르투갈 사람을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고 있는 그 인디언들 그림이 나와요. 또 그 식인종들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종족들도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수염이 긴 선교사들을 좋아한대요. 그는 브라질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희한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꼬마야. 어떤 때는 겁이 다 난다니까. 그리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말해봐라, 꼬마야. 넌 도대체 몇 살이냐? 거짓말 나이요? 진짜 나이요? 당연히 진짜 나이지. 난 거짓말쟁이 친구는 싫어. 그럼 5살이에요. 거짓말 나이는 6살이고요. 5살짜리는 학교에 못 가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학교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몇 시간만이라도 저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타나 규소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딱총 만들 때 쓰는 조약돌과 그림딱지와 팽이줄과 구슬들 사이를 뒤적였다. 여기요. 인디언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꺼냈다. 머리에 깃털을 잔뜩 꽂은 미국 인디언이었다. 그 메달 뒷면에 타나 규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메달을 손에 들고 앞뒤로 돌려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 났어? 아빠 시계에 붙어 있던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달 수 있도록 줄이 달려 있었어요. 아빠 말씀이 그 시계는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았대요. 아주 멋진 시계였는데 팔고 남은 걸 유산으로 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줄은 썩은 냄새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굉장히 복잡한 아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늙은 포르투갈 사람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기도 한단다. 그건 분명해. 이제 그만 가볼까? 난 지금이 참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얘기해봐라. 우리 정말 친구 맞죠? 친한 친구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 차도 절반은 제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완전히 내 것이 될 거다. 그럼 나는 좀체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얘기해 보거라. 뭘 그리 망설이냐? 넌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화 안 낼 거죠? 맹세하마. 우리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게 2가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게 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서 왜 제가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네 마음대로 부르도록 해라. 당신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너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민기뉴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야 하거든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동사 변화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당신이 낫겠어요. 화내지 않을 거죠? 화낼 이유가 없잖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민기뉴는 누구지? 난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슈르까까가 민기뉴고 민기뉴가 슈르까까란 말이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민기뉴는 제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면 슈르까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민기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단 말이구나. 그 애는 제 괴짜예요. 나랑 얘기도 하고 말이 되어서 날 태우고 복 존스나 톰 믹스, 프레드 톰슨하고 달리기도 해요. 당신은 켄 마이나드를 좋아해요? 그는 카우보이 영화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번에 프레드 톰슨이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난 그 사람 가죽 모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라. 네 머릿속 상상의 세계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정신이 다 산만해진단 말씀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지?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고 불렀는데도 화내지 않았으니까 저는요, 당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친구 이름으로는 좀... 아이고 맘소사,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당신을 발라다리스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하지. 사실 난 마누엘이란 이름도 별로예요. 우리 아빠가 오 마누엘르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 흉내를 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 쌍놈의 자식은 포르투갈 친구가 전혀 없었나 봐.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가 포르투갈인 흉내를 낸 거요? 아니, 그 다음에 한 말, 욕말이야. 쌍놈의 자식이 갈부의 자식보다 나쁜 말이에요? 거의 같아. 그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런데요? 나를 발라다리스라고 하기도 싫고 마누엘이라 하기도 싫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라디스라우 아저씨나 아니면 빵집의 다른 어른들처럼 부르고 싶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는 척했다. 이봐,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이야. 날 포르투갈라고 부르고 싶다 이거야? 더 친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냐? 그렇다면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젠 가도 되겠지? 그는 시동을 걸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차를 몰았다. 그러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차문을 열고 내게 말했다. 내려라.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를 따라 차 뒤로 갔다. 그러자 그는 차 뒤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를 가리켰다. 자, 꽉 잡아. 조심해야 돼. 나는 기쁨에 넘쳐 박쥐처럼 착 매달렸다. 그는 차에 올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5분쯤 지나서 그는 차를 세우고 나를 보러 왔다. 마음에 들어? 꿈 같았어요. 그럼 됐다.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고요히 땅거미가 졌다. 멀리 가시덤불에서는 매미들의 노래가 깊어가는 여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좋아. 앞으로는 그 일에 대해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절대 안 할게요. 난 그저 네가 집에 잘 도착해서
식구들한테 어디에서 뭐 하다 왔는지나 잘 말했으면 좋겠다. 벌써 다 생각해뒀어요. 오늘은 교리문답에 갔었다고 말할 거예요. 목요일이잖아요. 아무튼 누가 널 당하겠냐.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단 말이야. 나는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팔에 머리를 기댔다. 뽀르두가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죠? 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고백.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셔서 제게 그림딱지와 구슬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뽀르두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안의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두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녕히. 우바뚜바에서 1967년